우리 정운찬 총리님이 등장하시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관심이 많은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스타는 늦게 나타납니다. 제가 먼저 등장을 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을 위해서 그동안 지역에서 또 이곳 서울에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멀리 광주에서도 오시고요. 광주에서 오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부산에서도 오시고요. 부산에서 오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도와주신 덕분에 벌써 창립 2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김성훈 이사장님께서 훌륭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주도해 주시면서 우리 사회에 큰 깨달음을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사실 이 순간에도 가계부채 허덕이는 대한민국 국민들 1100조가 넘는 가계부채 속에서 이런 화급한 민생 경제에 불을 끄기보다는 교과서 국정화 같은 정말 엉뚱한데 한눈 팔고 정신을 쏟고 있죠. 지난 5년간 30대 재벌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170조나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30대 재벌 대기업만 500조가 넘고 전체 사내 유보금은 800조가 넘는다고 하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쓴 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물 투자에는 눈꽃만큼 2조 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 일자리가 제대로 생길 리는 만무하죠. 우리 김성훈 이사장님께서 오늘 심포지움의 주제 강연을 해주실 정운찬 총리님을 쌍권총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쌍권총에 담겨진 실탄의 내용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할 겁니다. 저는 정말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동반성장이라는 화두를 처음 꺼낸 건 굉장히 용기 있는 일 아닌가. 정권의 성격에 맞지 않은 그런 발언이셨고 그런 화두를 처음 개척하신 분이고요. 저도 우리 총리님의 말씀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끝까지 계셔주시면 우리 정운찬 총리님께서 실탄 내 무엇을 장전을 하고 오셨는지 많이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말씀 드리자면 정치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흔히들 여러분들이 야당 무능하다 못한다 하는데요. 실력으로 무장도 돼야 되겠지만 근데 오늘 이 공유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김기준 의원님도 궁금해서 더 경청하고 싶다 하셨지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구성원들이 정말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고 또 이런 주제로 세미나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정치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님께서 이런 강연도 중요하시지만 힘을 이끌어가고 보태는 일도 좀 해주셔가지고 이것을 꿈이 아니고 우리는 꿈밭다리 정책연구원에서 꿈을 많이 또 생산하겠지만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끔 그런 역할 좀 해주십사 하는 제 청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다른 수술을 갖겠습니다. 자, 늦게나마 김관영 의원, 군산의 김관영 의원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울 중랑구의 박홍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른 의원님들은 다 그 축사를 들었는데요. 행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두 분의 식사는 여기 잘 오셨습니다. 여기 오셔야 당선이 되는 거예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면도 계시고 초면도 계신데 모두 반갑습니다. 특히 제가 오랜만에 그 김성훈 선생님을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훌륭하신 선배 경제학자로 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지금 아까 최 의원님이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광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멀리 오셔서 고맙고 또 우리 금보따리 연구원에서 또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미애 의원님을 속으로 좋아해서 오라고 그러셔서 온다고는 했는데 제목을 아주 어렵게 해주셨어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와 이익공유제의 필요성 아주 구체적으로 주셔서 이거 큰일 났구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 때부터 이 시험 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시험 답안 쓰는 연습도 하고 시험 문제 내는 연습도 했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마케팅 선생님이 문제를 매번 똑같이 내셨어요. 한 학기에 마케팅이란 무엇인가로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도대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대관절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마케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마케팅이란 대관절 무엇인가, 이렇게 매번 문제를 똑같이 내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더니 답은 어떻게 써야 합니까? 그랬더니 다르게 써야지 똑같은 문제 어떻게 똑같은 답을 씁니까? 했더니 학문은 계속 발전하는 거야. 답은 계속 바뀌어야 돼.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저도 그래 본 적도 있지만 제 친구들이 시험 볼 때 무슨 문제가 나와도 나는 이거다. 그리고 준비했다가 뭐 준비한 걸 답을 먼저 쓰고 문제는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 쓰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 제가 그 기분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와 이익공유제의 필요성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제가 정책평가도 할 거고 또 이익공유제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거긴 하지만 이보다는 훨씬 더 그 넓은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저는 지금 벌써 5년 됐죠. 2010년 12월 13일에 동반성장위원회가 발족되고 그 후로 동반성장이 우리 사회의 그 화두가 되었습니다. 저는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서 동반성장 전도사를 자임하며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특강하러 다녔습니다. 영남 가서는 그렇게 안 하고 동반성장 포교사라고 그러고 거긴 불교가 세다고 그러대요. 호남 가서는 동반성장 전도사라고 하고 다닙니다. 호남은 또 기독교가 세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그냥 그 동반성장은 무엇인지, 동반성장 왜 해야 되는지, 왜 제가 동반성장에 관심이 많은지, 동반성장 잘 되고 있는지 이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경제 정책 평가도 하고 또 이익공유제 또는 초과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반성장이 뭐냐고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보시면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서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더불어 성장한다는 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는데 함께 나눈다고 그러는 데 대해서 아주 놀래갖고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냐, 부자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냐, 강자 거 뺏어서 약자한테 주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치 그런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언론의 기사, 초청 칼럼, 또 사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동반성장은 그냥 지금까지와 같은 정체 상태에서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자는 것이 아니고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그 분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공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온건한 것입니다. 사실은. 현재 한국 경제의 GDP가 100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분배가 부자한테 50, 가난한 사람한테 50 됐다고 한다면은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GDP를 110에서 예를 들면 100에서 예를 들면 110으로 늘리되
분배는 종전처럼 하면 부자 대 빈자가 55대 55 분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부자들은 이제 먹을 것도 있고 여유도 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이니 그 100을 55대 55로 나누지 말고 54대 56, 53대 57, 더 나아가서 양극화가 아주 심하면은 52대 58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도 과거보다 좀 더 얻고 가난한 사람도 좀 더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반해서 성장하자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에서 동반성장 얘기할 때는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논의합니다만 사실은 동반성장이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뿐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빈부 간, 도농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서울과 비서울 간, 남녀 간, 세대 간, 남북한 간, 그리고 국가 간의 동반성장도 다 논의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 동반성장이 우리의 생활의 하나의 철학이라고 말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도 두레라는 것도 역사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도 두레가 있었고 또 조선조 정종 이후에 향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97, 8년에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는 금모으기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다 동반성장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참 공교롭게도 제가 동반성장에 관한 일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예도 많이 봤습니다만 아프리카의 속담에도 노르웨이의 속담에도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러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성정하고 결국 통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고 동반성장 안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 간의 동반성장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제가 서울대학교 총장할 때 입시에서 지역균형 선발 제도를 채택한 거 혹시 아십니까? 총장 되고 나서 봤더니 학생 100명 중에서 42명이 서울 사람, 26명이 강남 사람. 그래서 제가 저하고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한테 이러다가 우리 정말로 서울대학 되는 거 아니야? 더 나가서 강남대학 되면 어떡해? 이렇게 해서 학생을 좀 더 골고루 뽑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전국 각지에서 교장 선생님이 원하는 학생을 2-3명 추천하면 그 중에서 1000명 뽑고 나머지는 일반 전형으로 뽑자고 하는 것이 지역균형 선발제도의 취지인데 그 전에는 전국에서 서울대학에 학생을 하나라도 보내는 학생이 학교가 600개 좀 넘었는데 지금은 1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골고루 이렇게 지방에서 많이 뽑다가 학생들이 공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했지만 1학년에서는 좀 적응을 좀 못하지만 졸업할 때 보면은 지역균형 선발로 뽑힌 학생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합니다. 사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동반성장적 차원에서 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구성비를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로 부딪히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은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할 것이라는 희망에서 그랬고 남북한 간의 동반성장은 개성공단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총리 될 때 민주당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청문회 때 참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사실은 정부에 들어간 이유 중에 그 하나는 이 개성공단을 지금 3분의 1도 다 완성시키지 못했는데 그걸 완성을 시키고 해주공단, 신의공단, 원산공단 막 해서 우리 경제생활 모습을 저쪽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되면은 언젠가 5년, 10년, 15년 지나면 이게 통일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에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간의 동반성장은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FTA가 하나의 동반성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반성장은 요새 이제 드디어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 경제학은 최근에야 비로소
inclusive growth, 포용 성장이라고 하는 논의가 됐고, 경영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유 성장, shared growth라는 말이 있고, 사회학에서도 broad-based growth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누가 저보고 동반 성장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개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까? 대답이? 그 다음에는 이제 동반 성장 왜 하면 좋으냐, 왜 해야 되냐, 하면 뭐가 좋으냐, 이렇게 질문들을 받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한국 경제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밝은 면 뭐 없나, 어두운 면은 없나, 이렇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밝은 면은 한국 경제 참 큽니다. 자랑스럽게 됐어요. 지난 5, 60년 동안 크게 성장을 해서 이제는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거나 그에 근접한 나라가 세계에서 7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요동치지 않는 것은 우리 경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같이 그 7나라에 끼인 나라들은 미국하고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에서 경제 대국, 7대 대국이 됐다고 해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닌데, 제가 평소에도 말 조심을 잘 안 하지만 한 3년 전인가 카나다 토론토 대학 가서 세미나를 하다가 제가 한국이 세계 7대 경제 대국의 하나다 이렇게 했더니 카나다 교수가 카나다는 어디 갔냐, 카나다가 G7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하대요. 그래서 내 정의에 의하면 우리가 G7이다. According to my definition, 우리가 G7이다. 카나다는 1인당 소득이 4만 5천 달러가 넘는 아주 살기 좋은 나라지만 인구는 3,400만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3만 달러에 가깝게 됐고 인구는 5천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G7이라고 해도 별 틀릴 게 없다 이렇게 했더니, 중국 사람이 왜 중국은 아니냐, 또 그래서 중국은 인구가 공식적으로는 13억, 비공식적으로는 14억이 넘는다고들 하지만 1인당 소득이 10,00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세계 경제 질서에 관한 논의, 또 질서의 재편에 관해서 논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 왜 이렇게 크게 됐느냐, 그거는 뭐해서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을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죠? 그 국제시장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덕수였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덕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난 5, 60년 동안에 우리 국민 모두가 덕수처럼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도전정신, 영어로 can do 스피릿, 파이팅 스피릿, 헝그리 스피릿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 현재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불만이 많이 있으시죠? 한국 교육은 총체적 부실에 빠졌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많이 넣고 공적 자원, 사적 자원 많이 넣는데도 인재가 별로 안 나온다. 인재가 뭐냐? 건전한 상식과 상당한 전문 지식,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을 인재라고 할 수 있지 않냐. 미화원도 좋고 미용사도 좋고 검사도 좋고 판사도 좋다. 그런데 이런 걸 잘못 길러낸다고들 비판을 하지만, 그래도 지난 5, 60년 동안에 우리가 크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보면은 모방형 인적 자본일지 모르지만 잘 길러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열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오바마 대통령이 매일 우리가 잊어버릴 때쯤 되면은 한국의 교육으로부터 배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교육열, 그 다음에 모방형일지 모르지만 인적 자본이 튼튼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결국은 교육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모방형 인적 자본을 창의형 인적 자본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밝은 면은 더 밝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어두운 면은 덜 어둡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두운 면이 뭐냐? 한국 경제를 어둡게 한 거는 무엇 때문이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한국 경제의 그 어두운 면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지금 허덕이 있고, 또 하나는 양극화가
심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80년대만 해도 8%대 성장, 90년대에는 6%대 성장, 2000년대에는 4%대 성장하다가 지금은 2, 3% 성장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가 97년, 8년 이전에는 한 0.27였는데 지금 0.35나 됐고, 그보다 더 큰 거는 삼성, 현대, LG, SK 4대 재벌 그룹이 1년에 올리는 매출이 GDP의 이제 60%가 됐어요. 이게 30년 전에는 20%, 그다음에 지난 10년 전에는 40%였었는데 지금 60%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힘이 한 군데로 쏠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어떤 조직이나 다 저 힘이 한 군데 쏠리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한국 경제는 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 오는 외국 사람들이 역동적 한국, 다이내믹 코리아, 그렇지만 요새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속으로 이 사람들 우리 보고 참 예측할 수 없는 나라다, unpredictable 코리아다 하는 말을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하지 않았나 의심도 해봤는데, 요새는 누가 좀 우리한테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안 해주나 이런 아쉬움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 풀어야 할 텐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지난 2012년에 대선에 나왔던 분들, 또 그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들이 이구동성으로 경제 살리겠다, 경제 민주화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경제 민주화, 동반 성장, 양극화 이런 거 명시적으로 어느 정당도 얘기 안 하고 어느 정치인도 크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매스컴을 잘 관찰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주당 의원 보고 왜 경제민주화 지난번에 이슈를 선점당해갖고 지고 나서 아직도 그 말씀을 잘 다 안 하냐고 하면은, 우리 정당이 너무 할 일이 많아서요. 이렇게 도망가고, 여당 쪽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경제성장 일만도 너무 바빠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 가까이 한 정책을 보면은 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현오석 부총리를 모셔다가 규제 타파를 통한 투자 증진했고, 최경환 부총리를 모셔다가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증진 이렇게 꽤 하지 않았습니까? 둘 다 실적이 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진단 또는 처방 또는 진단 처방이 다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부총리 시절에 내세운 건 뭐냐면은 규제만 없애면은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었던 것이고, 최 부총리는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올라갈 것이다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 경제가 잘 되려면은 거시적으로 봐서 생산 능력이 계속 늘어나야 되고, 동시에 그 생산 능력을 갖고 만들어낸 물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비 투자에 관심을 두는 거고, 사실 수출까지 중요한 건데, 수출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투자, 소비 아니냐 하는 건데,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소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소득 주도를 통한 소비 증진은 이론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그걸 성공한 나라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지 하는 건데, 소득이 뭐가 있습니까?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이죠? 제가 그 얘기했더니 저희 딸이 불로소득도 있고 불법소득도 있다. 그냥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대강 네 가지인데, 배당소득 늘리기 힘듭니다. 아까 추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사내유보가 많고 현금도 많을지 몰라도, 그런 사내유보도 많고 현금도 많고 이익도 많이 올려서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기업들은 대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내국인이 소유해도 기관 투자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해봤자 개인한테 별로 안 간다. 임대소득은 한계가 있다. 이자소득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남은 거는 근로소득이에요. 근데 근로소득 크게 맘먹지 않으면
올리기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 경영해 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경제학자 케인스가 일반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1페이지에 자본주의에서 부동의 철칙,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다. Downward rigidity of wages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임금을 좀 올려주고 싶어도 나중에 기업 사정이 나빠졌을 때 임금을 내리자고 하면은 근로자들이 따라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요인문에 어딘가 썼습니다만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저 임금을 정부에서 올리도록 유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뭐 몇 가지는 하나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노력하지 않고 임금 피크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만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봐서 그 내줄 임금의 절대 액은 같고 단지 노인네들이 좀 덜 받아갖고 그거를 청년한테 주자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소득 증대에 별 영향을 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좀 늘리고 올리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마치 노동자들한테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정책을 많이 써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득을 올리기가 힘든데 소득이 올라갔다고 쳐서 친다면은 소비가 올라갈 것이냐 하면은 거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가계가 갖고 있는 빚이 1130조가 된다 그러고 현재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에 있어서 소득 조금 올랐다고 소비를 많이 늘리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소득 주도 소비 증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는 더 과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근로자 또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가도록 해야 될 텐데 거기는 좀 미흡하다. 그러므로 실적이 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 지난 17, 8년 동안 참으로 부진했습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다 부진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겠냐. 물론 규제가 많아서 투자 안 된다고 한다면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투자가 안 되는 일은 많이 있어요. 그거 말고 경제정책이 어떤 때는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고 어떤 때는 구소련보다 더 사회주의적이니까 기업들이 불안해서 투자를 안 한다는 이유도 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기업들이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봤자 칭찬은커녕 또 무슨 나쁜 짓에서 돈 벌어나고 의심하는 분위기라 투자 안 한다. 그거 다 일리 있는 얘기지만 투자를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 누가 하죠? 기업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죠. 대기업은 왜 투자 안 하나? 중소기업은 왜 투자 안 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좋아한다는 케인스가의 경제 분석 방법입니다. 뭉뚱그려서 투자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투자는 대기업이 하는 투자, 중소기업이 하는 투자가 있는데 그 대기업은 왜 투자 안 할까? 다 잘하네요. 중소기업은 왜 투자 못 할까?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대기업은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은데 투자를 안 하고 중소기업은 투자 대상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투자 못 하고 이렇게 하는 진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은 여러분 아마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현금성 자산 또는 금방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고정자산 이런 것들이 합해서 10대 그룹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또는 금방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400조 내지 500조라고 그러고 또 기업의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가 600조 내지 700조라고 그러죠. 여러분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런데 400조, 500조가 오겠습니까? 600조, 700조 감이 오겠습니까? 잘 안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1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그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0만 원씩 써도 1조 원 다 못 쓸 정도로 큰 돈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1년에 얼마 쓰세요? 365일이니까 3억 6,500만 원이겠죠. 천년이면 3,650억 원, 맞나? 미안합니다. 1년이면 365억 원, 천년이면 3,650억 원인가요? 그 다음에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1년에 365억 원, 천년에 3,650억 원, 2000년이면 7,300억 원이죠? 예수님 2015년인가 2019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1조 쓰려면 아직 멀었죠? 부처님 아마 금년이 불기 2560년 정도 되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것에 400 내지 500배의 현금, 600배 내지 700배의 사내유보를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왜 안 할까? 투자 거리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투자 대상. 그러면 한국의 대기업은 투자하려면 이제는 핵심 첨단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핵심 첨단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핵심 첨단 기술이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한국은 지금 연구 및 개발 지출, R&D 지출이 세계 5등이고 GDP하고 비교해서는 세계 1등인데 왜 핵심 첨단 기술이 안 나오냐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벌써 7, 8년 전부터 한국 경제를 관찰하는 외국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한국은 R&D 지출은 아주 많이 하지만 그 지출은 대개 D에 대한 지출이다. 개발에 대한 지출이지 본격적으로 연구에 대한 지출이 없다. 다시 말해서 단기적으로 보고서 연구 및 개발 지출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고는 안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의 R이라고 하는 것은 리서치가 아니라 리파인먼트다. 외국 사람들 아이디어에 그냥 조금 덧붙인 거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도체나 휴대폰이나 다 자기들 기술로 한 것이 아니라 남의 기술에다가 리파인한 거다 이렇게 하고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려면은 D에서 R로의 방향 전환, R도 리파인먼트에서 리서치로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D에서 R로의 또는 리파인먼트에서 리서치로의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기업 돈은 많은데 투자 대상이 없다. 투자 대상을 늘려야 된다. 기업연구소나 대학연구소나 또 국책연구소에서 리서치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절실하지 않습니까?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양극화가 심하다. 그래서 그러면 투자 중소기업 어떨까? 중소기업은 최고급 기술로 투자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투자 대상은 많은데 돈이 없다. 돈을 좀 대주면 투자할 것 같다. 그럼 돈 대주지 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 대주기가 어려워요. 돈 구하기도 힘들고 누구한테 대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에는 정치가 민주적이 아니었고 한국은행이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내라면 다 냈고 한국은행한테 돈 찍어내라면 다 찍어내서 그 돈을 유망산업의 유능기업인한테 주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큰 사람들은 오늘날 재벌이 됐고 잘 안 된 사람은 경제계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는 경제가 작고 단순했기 때문에 유망산업이 어딘지 유능기업인지 기업인이 누군지 알 수 있었으나 요새는 적어도 형식적으로 민주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민주화됐죠. 한은은 독립됐죠. 돈 모으기 힘들어요. 정부가. 또 누구한테 줄 것이냐. 유망산업이 어딘지 유능기업인지 누군지 알기 힘듭니다. 지금 전국에 사장이 몇 명인지 아시죠? 아마 35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자영업자까지 다 합해서. 그래서 사실은 유망산업이 어딘지 유능기업인지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경제가 그만큼 크고 복잡해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익공유제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좀 없을까 해서 5년 전에 제가 제안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그리고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 발주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초과이익공유제 했더니 그냥 재벌로부터의 반발이 심했어요.
내가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경제학 공부하고 사업해봤지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다. 자본주의 용어인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식의 발언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사실은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는 1920년대에 할리우드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영화 제작자들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배우도 필요하고 감독도 필요하고 배급처도 필요한데 영화 잘 될지 안 될지 미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면 더 줄게. 그렇지만 잘 안 돼서 실패하더라도 이만큼은 줄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영어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본 영어일 거예요. 개런티예요. 배우 이 정도 개런티, 감독 이렇게 개런티, 배급처 개런티. 그러나 대박나면 더 줄게 하는 것이 profit sharing 또는 extra profit sharing, 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명량 영화 잘 됐죠? 보셨죠? 거기 감독이 김한민인가죠? 제가 눈으로 확인을 안 했지만 김한민 감독이 150억 제작자로부터 받았다는 게 바로 이익공유제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1920년대 이후에 사실 최근의 일이긴 하지만 롤스로이스나 크라이슬러 만드는 자동차 회사 또 어딘가요? 에어컨 만드는 캐리어라는 에어컨 있죠? 그런 데서 전부 다 지금 이익공유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요새 재밌게 된 거는 한 2, 3주일 전인가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글쎄 조금 대중영합적인 공약인지는 모르지만 대선 공약으로 첫째 번 것이 전 산업에 걸친 이익공유제를 하자고 그랬어요. 이 이익공유제는 아마도 회사 내에서의 이익공유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될 때 전부 자본가가 이익을 가져가지 말고 노동자하고 노느라 이런 것이 회사 내에서의 이익공유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회사 간의 공유제입니다. 대기업이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외환이 필요하다고 그래갖고 사회에서 그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오랫동안 묵인해 왔습니다. 사실은 1997년, 98년 이전에도 불공정 거래 행위, 서면 주문보다 구두 주문, 기술 탈취, 납품과 후려치기, 장기 어음 결제 이런 것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임에도 또 다 알고 있음에도 자꾸 너무 치워버리면 수출 못해서 외환 못 벌어오면 어떡하나는 걱정에서 눈 감아준 면이 많이 있지만 일단 눈 감아줄게. 근데 이익 많이 남으면은 그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당한 협력 중소기업한테 이익을 조금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사 간 이익 공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2010년에 17조 원 이익을 올렸어요. 10조를 목표했는데 17조 이익을 올리니까 7조가 바로 초과이익입니다. 7조를 어떻게 했냐면 2조 1천억은 임직원 보너스 주고 그다음에 4조 9천억은 사내 유보를 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그 7조 중에 1%면 700억이에요. 10%면 7천억이 큰 돈 아닙니까? 그거를 10%만 해도 큰 돈인데 그걸 협력 중소기업한테 나눠주면 협력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도 하고 해외 진출도 하고 또 고용 안정을 위해서 쓸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중소기업들이 이 공유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는 상황이 개선돼서 그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서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성장의 기초가 될 수도 있고 이 주역이 연결고리의 주역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양극화도 상당히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대기업들은 수백조 돈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한다면은 그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중소기업으로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가게 해서 중소기업이 돈 없어서 투자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중소기업 위주의 발주 같은 것도 전부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 추미애 의원님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회의원 하셨죠. 그때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전신인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없애시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때 보나마나 그 주위에 있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자들이 그게 국가 경쟁력을 훼손합니다 해서 없애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일할 때 2011년 11월에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부활시켜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갖고 뭐 된장, 간장까지 할 거냐, 레미건도 할 거냐, LED 조명 등이다, 모판두부다 이런 것들 전부 적합업종으로 정하자 했고, 그 성과가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10억 미만의 정부 발주, 또 공기업 발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중소기업에 하도록 해갖고, 그것도 전 성과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은 돈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록 투자 안 늘리는데, 중소기업은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투자 늘릴 테니 이게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서 제가 그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동반성장이 왜 좋으냐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죠. 좀 더 해도 되죠? 네. 아까 세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왜 동반성장에 관심이 있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제 개인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어릴 때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안 그렇게 보인다면서요? 몰라. 제가 미국에 와서 서울대학 교수를 일찍 했어요. 자랑 한번 해도 되죠? 제가 콜롬비아 대학 교수를 29에 하고 서울대학 교수를 한 3년 하다가 서울대학에 32에 교수 됐더니 그냥 부잣집 아들이 왔구나. 그래갖고, 나 부잣집 아들 아니라 그랬더니, 그럼 부잣집 사회겠지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저는 저희 처가가 부자도 아니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 시골 사람입니다. 아까 김성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주의 그냥 가난한 집 사람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무슨 선견지명이 있으신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들을 다 이사시켜 놓고 나서는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5남매를 키우느라고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병상 시트 세탁해서 우리들, 세탁소 하셨다면서요. 세탁소는 저희보다 나은 거예요. 세탁소 없었어요. 그냥 갔다가 이 세탁해서, 그때 무슨 수돗물이 있습니까? 우리 동네는 동숭동이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사는 동네였는데, 동네에 수돗물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물 받아다가는 세탁 못해요. 그러니까는 약수물을 겨울에 그냥 꽁꽁 얼은 손으로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건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취직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 많이 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루는 제 클래스메이트의 아버지인 서울대학 교수가 한 번도 못 본 분인데 찾아오셔서는 너 공부 잘한다며, 잘해서 좋은 중학교 가면 등록금 대줄 테니까 좋은 중학교 가래. 경상도 분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래. 등록금 대준대. 그 경상도 말 돼요?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그 다음에 좋은 중학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저를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한테 소개를 해주시고, 그분이 중학교 등록금도 대주시고 고등학교 등록금도 대주시고 가끔 생활비도 대주셔서 중고등학교 편히 다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는 또 점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전화위복이 옵니다. 제가 그때 점심시간에 몰래 빠져나와서 학교 뒷동산을 걷거나 또 학교 밖에 가서 걸은 것, 매일 1시간씩 산책하는데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백수과로사라고 무지하게 다녀요. 이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다니고 스코필드 박사 기념사업회 일을 위해서도 다니는데 멀쩡해요. 어제도 제가 전남 진도에 가서 스코필드 박사 를 위한 사업을 하다가 새벽에 왔습니다. 근데
저 지금 괜찮죠? 네. 근데, 중3까지 밥을 못 먹었는데, 이리 갖고는 내가 대학 못 가겠구나 해서 고등학교부터는 입주 가정교사를 했어요. 저는 고1, 고2, 고3 다 그 집에서 살면서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스코필드 박사님이 저한테 제 인격 형성에 큰 도움이 되셨죠.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정식이 가장 경제적인 생활 방법이다. 한번 거짓말 해봐라. 그거 덮으려고 또 거짓말 해야 되고, 그럼 또 덮으려고 또 거짓말 해야 되고, 얼마나 비경제적이냐. 경제적인 방법이 정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전들 뭐 가끔 거짓말 안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우리 어릴 때 술 먹고 와서 가끔 장인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한 번 죽이면 되는데, 친구 장인. 오늘 누구 장인 돌아갔는데, 근데 나중에 또 써먹어갖고, 또 돌아갔어. 썼습니다만 제가 공적으로는 정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정부에 들어가서 일할 때 손해 많이 봤어요. 너무 정직하니까, 제 마음속을 너무 들킨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후회는 안 하나 그분이 정직이 가장 경제적인 생활 방법이다 가르치셨고, 그분의 철학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 특히 선한 사람을 만나면은, 어려운 사람, 특히 선한 사람을 만나면은, 비둘기의 자애로움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강한 사람, 특히 정의롭지 못한 강한 사람은 호랑이의 날카로움으로 대하라고 그래갖고, 우리 따르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력을 길러야 된다, 국력. 한번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할게요. 그분하고 산책을 가끔 했는데, 이게 60년대 후반일 겁니다. 제가 대학로를 같이 걷고 있는데, 멀리서 서울법대 이한기 교수님이 오셔서 꾸벅 인사를 하시니까, 누구십니까? 저 서울법대 이한기입니다. 뭘 가르치십니까? 그랬더니, 국제법을 가르칩니다. 하셨어요. 스코필드 박사님이 정말 대책 없이 유머를 막 쓰세요. 가끔. 아니, 세상에 없는 걸 가르치면서 월급을 매달 받으시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나중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그분 말씀이 세상은 국제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력이 움직이는 거다. 내가 제1차 세계대전도 경험했고 제2차 세계대전도 경험했고 2차 대전 후에 미국과 소련의 패권 경쟁도 봐왔지만 국력이 세상을 저하는 것이고 국제법은 데코레이션에 불과하다. 국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실감 안 하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좀 일구 먹어도 큰 소리만 빵빵 치고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옳았다고 요새 다시 한번 생각이 되지만 대학 갈 때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으나 뒷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스코필드 박사님 제가 이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우리 김근태 선배님한테 어디 가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아니 성경 선생님 스코필드 박사한테 가서 물어보지. 그래갖고 스코필드 박사한테 가서 어느 대학 가면 좋겠냐, 어느 과 가면 좋겠냐 그랬더니 상과대학을 가라.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차분밖에 안 끝났는데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왜 이렇게 없냐. 그걸 사실 그분 표현대로 하면은 왜 이렇게 눈꼽만치도 없냐. 그러면서 저보고 앞으로 대학에 어느 대학 가는 게 좋으냐면은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데 또 가서 공부해갖고 나중에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힘쓰면서 생활하라고 가르치셔서 제가 오늘날 동반성장에 관심이 많게 됐습니다. 이따 기회가 있으면 더 그 우여곡절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누구야? 그 다음에 대학 가서는 또 저희 은사이신 조순 선생님이 다 잘 아시죠? 그냥 입에 달고 다니시는 단어가 중용, 균형, 조화, 밸런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코필드 플러스 조순의 가르침이 제가 오늘날 이 동반성장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이게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반성장 잘 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이건 말하기 좀 보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언젠가 TV 나와서 토론을 하시는데 추미애 의원님이 하셨는지 상대방이 하셨는지 글래스에 있는 물을 보시고는 이게 물이 글래스에 반이나 찼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반밖에 안 찼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혹시 안 하셨으면 딴 분이 하셨어요. 근데 이 동반성장 보기 나름이에요. 저는 이제 시작은 일단 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아직도 삼성전자건 현대자동차건 LG전자건 하이닉스전자건 모두 다 아직도 후려치기 합니다. 그러나 동반성장이 화두가 되기 전에는 따뜻하게 이번 4분기는 15%입니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요새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6, 7% 정도 하면 안 될까요? 물론 결국은 다 관철시키는 것입니다만 태도가 좀 바뀌었고 또 모든 대기업들이 동반성장 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도 소리만 요란하지 실적은 없다고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양적 성장이 좀 있다가 나중에 실적 발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나 이 속도를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장기적으로는 낙관론자이지만 이 단기적으로 우리의 양극화를 그냥 놔뒀다가는 또 저성장도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사회가 커다란 혼란에 빠질 것이 우려되고 사회 파탄 나면 어떡하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동반성장 아이디어는요.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어떤 중견 기업인 7천억, 8천억 매출 올리는 중견 기업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민 가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뭐가 너무합니까? 후려치기를 너무합니다. 그래서 뭘 후려칩니까? 그랬더니 경제학자가 그런 말도 못 알아들으세요. 납품가를 후려치는 거지 뭘 후려쳐요. 이렇게 해서 당장 그 다음날 대통령한테 그 상황을 보고를 하고 잘못하다면 사회 파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해 바로 제가 아까 김성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종시 수정안을 냈다가 부결돼서 그만둬서 여름에는 관여 안 했지만 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이동관 수석한테 그 조사를 다 시킨 다음에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9월 한 30일경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동반성장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제가 거기서 1년 한 4개월 일하다가 그만뒀어요. 대통령한테 인력과 예산을 2배로 늘려주셔야 됩니다. 했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큰 목소리로 대통령님 예산과 인력을 2배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그만두란 말씀을 알아듣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 봤더니 스코필드 박사님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일 하고 살라고 그랬는데 뭘 하면 좋을까 해서 동반성장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개인들이 워렌 버핏이다, 조지 소로스, 마이클 블룸버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거액의 돈을 내고 동료 부자들한테 돈 내자고 제안해서 돈 낼 것을 약속하니까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셧다운 월스트리트 하던 대학생 데모들이 다 없어지고 불란서만 해도 작년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도 나왔지만 벌써 오래전에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가 21세기는 이기적 이타주의의 세기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20세기까지는 IT도 발전 안 하고 세상에 대한 남에 대한 관심들이 없었지만 21세기는 글로벌화가 되고 IT가 발전해서 남에 대한 관심이 동네에서 끝이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에 있는 존 스미스에서 알고 싶으면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아졌고 IT가 발달해 다 알 수가 있는 세대가 돼서 부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혁명한다. 그러므로 부자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이타 행위를 한다.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행동으로, 불란서 같은 나라는 의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동반성장 주장에도 아직도 재벌들의 문화가 바뀌지 않아갖고 참으로 안타까운데 결국은 이걸 바꾸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철학도 확실하고 의지도 강하고 또 현실에 대한 인식도 확실히 해야 되고 대통령 자신이 못하시면은 훌륭한 보좌관이라도 좀 둬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긴 것 같아요. 좀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쏟아서. 네. 그런데 굉장히 경청을 하시나요? 재밌었습니까? 네. 제가 들어보니, 이명박 대통령님한테 이제 세종시의 문제로 우리 총리님이 당신이 소신과 반대되는 결론이 나고, 그런데 이 동반성장에 대해서, 2번씩이나 조직과 예산을 2배로 늘려달라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묵묵부답 하셔가지고 그만두라 하나보다 해서 사표를 내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 동반성장은 스코필드 박사님, 은사님이자 또 이 소년기부터 꿈을 키워주신 박사님의 어떤 가르침에 따른 그 유지에 따른 실전적인 학문과 소신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조직과 예산을 2배로 늘려달라 그런 게 아니고 정치적 힘을 좀 모아서 스스로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저는 지금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 때문에 네. 너무 바빠서 네. 다른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근데 확산이 뭐 지방에 다니시면서 뭐 어릴 때 그 1시간 동안 점심시간에 점심을 드시지도 못하고 이 산에 많이 오르셔서 근육이 튼튼해서 열심히 다닌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지방에 많이 다녀봐도 이 중앙 언론이나 중앙 무대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힘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지금 제가 소속한 이 당은 서로 잘났다고 이렇게 분열하고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 힘을 안으로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힘 모아가지고 좀 큰 힘으로 그 목소리를 내시면 더 효과적으로 되실 것 같은데요. 추 의원님이 자꾸 유도신문을 하시는 저는 정말로 네. 동반성장 운동을 네. 그 사회운동으로 좀 발전시켜서 네. 우리 사회가 정말로 진정한 동반성장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근데 원래 정치인한테 정답을 자꾸 물어보면 노력하겠다 이런 말 자꾸 해요. 근데 총리님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유도심은 안 당한다고 하시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죠? 이거는 제가 이런 말을 잘 못 쓰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쓴 겁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꼭 좀 한번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거의 아마 오자도 하나 없을 거예요. 오탈자. 제가 일단 한번 쓰고 저희 후배 아마 이름을 말하면 다 알실 만한 사람들한테 보여서 고침을 받고 피드백을 2번이나 한 겁니다. 여기 제가 사실은 이 조그만 클래스라면은 이 유인물을 따라서 강의했어도 좋았을 겁니다. 거기 동반성장의 경제적 원리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우리 경제가 크게 된 거는 3페이지 보시면은 3페이지 밑에서 2번째인가 3번째 문단 한번 보실까요? 아까 제가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과감한 도전 정신 때문에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과감한 도전이 가능했던 것은 노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밝은 희망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했기에 강력한 국민적 결속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학 교수 되고 총장 됐으면 잘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된 거는 정말로 저 자신도 그랬고 사람들이 다 희망을 가져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수도 되고 총장도 됐어요. 네. 근데 그걸 포함해서 좀 한번 읽으시면은 저는 지금 동반성장은 단기적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는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을 포함한 사회 혁신이 있어야 되고 교육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질문 아직 제가 시작 안 들어갔거든요. 아니, 그러면 질문을 받을까요? 예. 네, 네. 그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사장님 조금 참으십시오. 네. 우리가 부부 사이를 결혼식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동반자를 만났다라고 하잖아요. 반쪽을 만났다고. 그런데 이 서로 상생하자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서로 상생하자고 동반 성장 이렇게 붙이면 그게 좌파가 되는 겁니까? 몰랐어요. 네. 그 결혼식 할 때 줄에 서시는 분이 동반자를 만났다 그러면 좌파 줄에를 서는 거네요, 앞으로. 네. 오늘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오늘 이런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분이, 세탁하는 어머니의 아드님이시구나. 네, 세탁소집, 아빠를 둔 딸이 발견을 오늘 했습니다. 우리 귀중한 말씀 해주신 우리 정운찬 총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질문과 사회를 보면서 질문자를 선정하면 제가 두고두고 원수가 됩니다. 저는 동반을 좋아합니다. 사회자님은 우리 송창식 국장님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도 많은 토론회 가봤는데 많은 사람이 좋을 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한 분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대단하구나 하는 걸 드렸습니다. 하여튼 총리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자, 토론자에게 질문이 있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죠. 자, 장관님께 좀 드리시죠.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국회에서의 김의원 계시고 그럽니다만은 무역 FTA로 인한 무역 이득 공유제가 국회 내에서 핫 이슈로 상임위에서 계속 통화 중이거든요. 지금 이명박 근해 정부 들어와서 소위 무관세 FTA가 무역 자유화 FTA가 한 50개 나라 50여 개 국가하고 맺어지면서 분명히 거기서 이익을 크게 버는 대기업이라든가 수입상이라든가 가공업자들이라든가 다 있지만은 FTA 때문에 죽어나는 쪽이 있거든요. 아예 망해가는 쪽이 바로 농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의 이익을 많이 보는데 좀 그 이득을 좀 그로 인해서 FTA 때문에 피해를 보는 쪽에도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무역 이득 공유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 박사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 선생님은 무역 이 공유제를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한국 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지금 100%가 넘어요. 무슨 뜻이냐면 GDP 분의 수입 더하기 수출이 100%를 넘어서 아까 한국 경제가 크게 됐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외국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도 동요가 좀 안 될 정도로 커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큰 나라 큰 경제치고 이렇게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미칩니다. 그래서 자꾸 세계 경제 영역, 경제 영토를 넓히자고 FTA를 막 그냥 하는 거예요. FTA가 이렇게 좋으면 일본은 왜 잘 안 하고 다른 나라는 왜 잘 안 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오래전부터 FTA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왕 약속한 거는 지켜야
되니까 FTA를 맺었으면 또 지켜야 되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익,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익을 다 손해 보는 사람한테 가져다 주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손해 보는 사람한테 보상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추가로 질문하시거나 의견을 제시할 분, 여기 갖다 드리세요. 자,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소개하시고요. 저는 민주신문의 송방훈 기자이며 기자생활을 하기 전에는 부산 외고대학교, 동아대학교, 서울 올라와서는 중앙대학 시립대학에 있다 나왔습니다. 정전 총재님 여러 번 오래 있네. 구천서 의원님 사무실에 뵈었습니다. 그래 지금 뭘 좀 묻고 싶냐면 행복도시 세종시에 대해서 우리 총님 견해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세종시를 이명호 대통령은 아마 조금 불허했던 것 같아요. MB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꼭 세종시 때문에 대통령 된 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올해 정창 총리의 개인 생각은 세종시가 어땠으면 좋겠다. 내 생각은 이렇다. 제가 답을 듣기 전에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서울대학이나 연고대 지방 캠퍼스를 원주가 아니고 세종시로 옮겨놨으면 그렇게 현재 실국장들이 조금 시간 낭비를 하지 않지 않겠나 이러하면서 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는 남들은 어떻게 갔나, 특히 우리보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앞선 나라는 어떻게 갔나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정부가 반으로 잘려서 반은 서울에 있고 반은 세종시에 있고 하는 식의 나라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하고 동독하고 합할 때 서독에는 본이 있고 동독에는 베를린이 있지 않았습니까? 본에 있던 걸 전부 서독으로 베를린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다 옮겼습니다. 본에는 지금 국제 기구 무슨 교육 이런 기관들만 남아 있는데 거기는 비교적 인위적으로 분리됐던 거를 합하는 작업을 했는데 우리는 왜 나누려고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를 하려고 치면 그건 결국 선거 전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경 가보시고 워싱턴 가보시고 파리, 런던 다 가보셨겠지만 행정뿐이 아니라 행정, 입법, 사법부가 다 3, 4km 내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보다 먼저 근대 국가를 만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게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잘 모를 때는 잘 나가던 나라가 한 방법을 그냥 따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서 얘기하자면 참으로 독창적으로 왜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냈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처럼 한다면은 이 나라는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로 간 행정부의 1급 공무원들은 세종시 하루 있고 2급 공무원은 이틀 있고 3급 공무원은 3일 있고 4급 공무원은 4일 있고 5급 공무원은 5일 있고 장관들은 하루에 한두 번 왕복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목격은 못했지만 저의 후배가 어떤 강서구에 있는 정부가 만든 위원회지만 민간들이 많이 있는 위원회에 한번 갔었답니다. 한 두세 달 전입니다. 그날 회의를 10시에 있었는데 세종시에서 그 담당 부처 과장이 30분 늦게 와갖고는 죄송합니다. 빗속을 뚫고 오자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랍니다. 그게 양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분 있다가 이 휴대폰을 봤더니 죄송합니다. 지금 장관이 불러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로 가더랍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정부에서는 장관뿐이 아니라 조금
밑에 있는 스태프들도 전부 일시점에 한데 모여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들이 한 군데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 참 보기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추가로 싶어요. 예. 예, 저는 인천 시민입니다. 이 정책 심포지움이기 때문에 우리 추미애 의원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에 경제개혁, 금융개혁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동방성장연구소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아니라고 보면 그 연구하신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기가 어려울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님이 기왕에 마련된 심포지움이니까 이 동방성장에 대한 연구 결과를 경제개혁, 금융개혁에 어떤 반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는지 그 당의 방침과 추미애 의원님의 그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가를 모셔다 놓고 저한테 그 소가도 못 되는 저한테 그 큰 질문을 하시면 정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의 이 정책들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그런 심포지움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민주화, 그 실종된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기본 틀을 잡았고요. 또 그다음 왜 또다시 경제 민주화인가 해서 기억 속에 사라져가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일깨우는 그런 목소리를 냈고요. 또 오늘은 구체적으로 동반성장이라는 그 위원회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사회에 큰 일깨움을 주신 정말 국정의 그 총괄 책임자를 모셔놓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2주년에서 하는 건데요. 아까 우리 총리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아직 크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 데 대해서 섭섭함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질문자님께서도 이런 정책 심포지움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건데요. 정말 여기 우리 은수미 의원님 지역구에 지금 굉장히 바쁜데 돌아서서 이쁜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 개혁 정말 필요하죠. 네. 우리 같은 이런 그 재벌 행태로는 그동안은 우리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그 재벌 이익을 많이 쌓아서 어떤 씨앗 그 산업 자본으로 활용한 경쟁 우위에 있었지만 이게 대한민국 내수 경제를 피폐화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미 불가능하다. 우리 총리님 발제에서 보듯이 성장률이 너무 낮아져 버렸잖아요. 이제 2%대로 추락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재도약 하려면은 정말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의 아까 전국을 다니시면서 사회운동화 하시고 싶다 했는데 이런 심포지움도 그런 그 하나의 우리 사회의 메아리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힘을 모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총리님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노무현 그 대통령 선대위에 있으면서 전국으로 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서울에 집중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 비대화, 서울 공화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 분권 정책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우선 수도를 이전해서 그런 지방 분권을 먼저 우리가 실천적으로 약속을 해보자 해서 그 수도 이전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수도를 경국대전에도 명시되어 있는 서울을 왜 단임 정부가 마음대로 옮기느냐, 이게 위헌이다 그래서 못하게 되니까
이제 행정부만 옮기는 것으로. 근데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것도 전부 다가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쪽을 낸 것은 이명박 정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수도 이전을 못하게 되지 않고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옮기는 것으로 설계를 했더라면 우리 총리님은 생각이 어떠하신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아까 선생님 말씀에 더 말씀을 했었어야 되는데 말씀을 충분히 못 드렸습니다. 우선 지금 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 바꾼 거는 없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이전에 네. 행정부의 반 정도를 네. 반 정도만 저쪽으로 간다 이렇게 결정했던 것이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몰라도 적어도 취임한 이후에는 그 전에 만들어놨던 걸 고친 건 없고, 단지 그걸 기업도시로 만들자. 이제 연기군하고 공주군 일부 사람들한테 여기를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해놓고 땅은 다 사들이고 해서 기대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분들이 수도가 올 거를 기대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고만한다 해갖고서는 그분들의 정말로 복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그 세종시 좋다. 기업 도시를 만들자. 뿐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스카이 대학 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교육 도시도 만들자. 또 문화 과학 도시도 만들자 해서 큰 플랜을 제가 만들었어요. 한 7, 8개월 걸려서. 그래갖고 막판에 기업 도시를 만들려면 기업이 가야지 해서 삼성, 롯데, 한화, 웅진 4대 기업으로부터 4조 5천억의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까지 다 받아냈는데 그 플랜이 그날 2010년 6월 29일에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 계획은 전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만 사람들이 지금 그럽니다. 자, 그럼 지금 행정부가 잘 못 움직인다 그러면 행정부도 다 가고, 행정부가 다 간다 할지라도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또 너무 멀어갖고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행정부, 사법부까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전부 가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게 일견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도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경쟁을 상해, 도쿄, 베이징, 워싱턴, 서울 이런 식으로 도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세종시를 서울의 수도로 다시 만들다 올 때 그 경쟁력을 언제 키우겠느냐 그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 관한 논의를 할 때는 좀 다 가면 되지 이런 것이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요. 예. 김기준 의원님 하신다는데. 마이크 좀 갖다. 예, 김기준 국회의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총리님께 많은 거 잘 배웠습니다. 평소 이제 우리 양극화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이고 양극화가 단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것은 기술의 발전, 특히 이 정보의 공유가 놀라운 속도로 빨라짐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구조적인 거란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가까운 음식점을 가는 게 우리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공유가 다 됩니다. 어느 음식점을 갔더니 어디가 제일 맛있더라. 그리고 글로 쫙 몰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음식점조차도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대안들 이거 이제 단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장기적으로 이러한 이 구조적인 양극화 추세를 무엇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게 참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구조적이라고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계는 글로벌화되고 또 기술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술 혁신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 주위 사람들은 앞으로 더 잘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살게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인정하되 혁신 마음대로 하라 하되 그 부작용으로 생기는 그 양극화라고 그럴까 또는 불균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정부가 나서서 해야죠. 미국 같은 나라는 워낙 개인주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저 잘못 사는 거는 개인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개인들의 잘못 삶을 그냥 놔뒀다가는 사회가 안 돼,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자들이 메꿔주는 거고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예외가 있긴 하지만 봉건 국가였기 때문에 봉건 영주가 그 영내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어서 결국 국가가 사회복지국가로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제안은 생산 측면에서 그 양극화를 줄이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자 그러는 것이고 여기 어디 썼습니다만 못 사는 사람들이 정말 실력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운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그걸 갖다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글로벌화, IT화 이런 거는 막을 수가 없으므로 그거를 막자는 건 아니고 오히려 권장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되는 걸 자꾸 또 막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너무나 제가 온건한 제안입니다. 무지하게 많은 돈이 대기업에 있는데 투자를 안 하는 마당에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중소기업으로 스무드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죠. 사실은 동반성장이 만병통치약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제가 49년간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다른 방안이 별로 생각이 안 난다.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반성장을 통해서 그 양극화가 좀 완화되게 되면은 지금 아마 걱정하는 것이 복지 수요가 걱정이 되실지 모르지만 사전적으로 복지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인 복지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 만족스러운 답을 잘 못 드리겠네요.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 순서로 오늘의 뜻깊은 심포지엄을 주관해 주신 우리 수미 의원님의 마지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을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꿈보연 이사님들도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요. 오늘 2주년답게 내실있는 강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본주의나 시장주의는 그 자체가 신의 섭리이거나 또는 완벽한 원리는 아닙니다. 그냥 두면 아마도 마르크스의 예언처럼 몰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인간이 발명한 제도 중에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진작시키는 우수한 제도다라는 생각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자 해서 끊임없는 학자들과 또 그 정책 연구자들이 자본주의와 시장주의 원리를 수정하고 보완해 온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제도가 복지제도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완벽하지 않은 시장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함을 보완하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시급하게 동반성장이라는 그런 깨달음이라도 좀 가져서 그걸 정책에 반영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반영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정책 이사님들이 꾸준히 연구하고 탐구해야 될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던져주신 이 화두가 우리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오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정운찬 총리님을 통해서 꾸준히 도움 말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그렇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정말 국회가 이 교과서 국정화로 꽉 막혀 있는데요. 아까 총리님께서 스승인 스코필드 박사님께서 첫 번째 정직하라. 거짓말 자꾸 하면 거짓말을 앞에 한 거짓말 덮기 위해서 제2, 제3의 거짓말을 한다인데요. 아버지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서 교과서 국정화로 거짓말로 그걸 덮는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게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걸 덮기 위한 작업이 또 교과서 국정화인 것이고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한 분이 급한 걸음으로 달려오셨는데요. 오늘 어떻게 국회 일정이 합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귀한 손님을 제가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상에 가셔서 한 말씀 하시죠. 피아노는 없습니다, 오늘은. 아이고, 예, 이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 앞에 김성훈 장관님이 그냥 가시던데요. 끝까지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가시는 그 자리를 다 맞이하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왜 여기 계신지를 알겠습니다. 지난번 1주년 됐을 때 제가 천안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이제 2년이 되는 우리 꿈보딸이, 꿈이 더 커졌습니다. 그 큰 꿈을 우리 추미애 최고께서 민주당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미래를 위해서 아마 끝까지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정운찬 총리님께서 이제는 학교 강단을 벗어난 정말 진짜 대한민국의 경제 그것이 뭔지를 쉬운 말로 아주 간결한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오늘 2주년의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의 계속되는 생명의 역사를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새 추미애 최고위원님께서 좀 더 이뻐지신 것 같죠? 최고위원회에서 매일 고통을 당하시는데 여러분들만 보면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박근혜 정부 이제 중간 유턴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요새 포악한 여러 내용들이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승민 그 원내대표 거기 빈소를 갔는데 뭐 보통 일반적인 자당의 국회의원들에게는 꽃 하나 보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긴 또 꽃도 안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이대를 걸친 고통을 보고 가해자는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을비가 내리고 있어서 가을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을비에 젖는 국민들의 마음이 또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젖는 그 마음을 가을비도 거친 이날 어느 정도 가뭄도 해결되고 오늘 여기 꿈보따리에서 여러분 정말 꿈 많이 가져가셔서 그 동네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의 꿈을 조금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